자, 바로 이어서 좀 갈 수 있도록 할게요. 갑오 을미개혁은 내용만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저번 강의죠. 저저번 강에서 쭉 흐름을 정리해 봤으니까 갑오 을미개혁 내용만 좀 정리를 하는데, 우리 저번 강에서 그 정리했던 그 동학농민운동의 그 상황 전개 부분에서요. 고부밀란 이후에 신인 군수가 박진명이가 파견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박진명이가 형이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박원명이라는 사람이 파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박원명이라고 그거를 좀 고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여기 좀 칠판을 좀 볼게요. 요거는 좀 빨리 좀 갈 수 있으니까 일단 1차 갑오개혁의 내용. 1차 갑오개혁. 그다음에 2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 그다음에 3차 을미개혁.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편하게 을미개혁이라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쭉 해버리면 이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좀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몇 가지를 좀 정리를 좀 할 테니까 그것만큼은 좀 반드시 기억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수험생들을 정말로 힘들게 합니다. 이게 외워도 끝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이 외우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그냥 우리 수험생들에게 좀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뭐 암기 비책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뭐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어떻게 외우냐면 일단 을미개혁을 먼저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을미개혁을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 2차 갑오개혁은 어떻게 구분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딱 읽어봐,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나왔을 때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러면 대부분 다 1차예요. 이건 좋은 수업 방법은 아닌데 하여튼 1차고요. 야 뭐 이런 것도 있었어? 뭐 이거라면 2차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들로 일단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차 을미개혁 이제 3차 을미개혁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는데, 자, 을미개혁에서 단연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뭐냐면 바로 이 단발령이 선포됐다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죠. 그리고 이 단발령 선포 때문에 바로 을미의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구한말 최초의 의병인 을미의병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발령 선포를 좀 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가 사용됩니다. 건양이라는 연호가 사용된다는 것도 정리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지금 여러분들 그 달력 보면 양력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서양력을 사용하는 거, 태양력을 사용하는 건데 이 태양력을 사용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을미개혁 때부터입니다. 양력을 사용했다.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뭐 지금도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은 음력 이런 거 많이 사용하죠. 우리나라는 음력 사용이 사실은 원칙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뭐 설날도 그렇고 추석도 그렇고 명절 같은 건 다 음력으로 그렇죠? 지내니까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양력이 사용됐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부분인데요, 이 우체사가 설치가 돼요. 이 우체사가 뭐냐면 우리 갑신정변 때 우정국 낙성식 날 갑신정변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갑신정변이 터지면서 우정국이 개국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단됐던 것이 이 우체국이죠. 우체사라는 이름으로 설치가 된다. 그래서 이 우체사가 설치됐다는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시험 문제 나올 때 문화사 부분에서 가끔씩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편지를 이렇게 그러니까 편지통에다 넣어서 이렇게 편지를 줄 수 있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을미개혁 이후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집배원들이 우체부 아저씨들이 편지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런 어떤 체제는 바로 을미개혁 이후에 나오는 거고요. 이 우체사 설치,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놔야 될 게 있어요. 1900년이 되면요, 만국 우편연합, 세계 우편연합에 가입을 해요. 그럼 이 만국 우편연합에 가입을 하게 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외국에서도 편지를 써서 받아볼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다 편지를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체사와 이 만국우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는 1895년 을미개혁서부터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것,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것은 1900년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종두법이 실시가 되는데, 이 종두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종의 이제 예방 주사를 놓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두법이 시행됐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나오면 우리 수험생들이 매우 당혹스러워서 그냥 놓치고 하는 건데 중요하거든요. 이 중앙군의 친위대, 중앙군, 그러니까 친위대라는 중앙군이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진위대라고 하는 지방군이 설치가 됩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문제 풀 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의외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런 게 친위대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단발령인데, 제가 요즘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우리 수험생들한테 수업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인데,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공무원 시험이 지금 너무 경쟁률이 치열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을미개혁했을 때 너무 대표적인 것들을 자료에다 깔아버리면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을미개혁의 내용 중에서 세세한 것까지 알고 있니? 뭐 이렇게 물어봐야 공부를 한 학생과 많이 한 학생과 공부를 좀 덜한 학생을 구분할 수 있고 변별력을 가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오히려 이렇게 중요한 것들보다 이렇게 별로 비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정리를 좀 해두고 계시는데, 이거 말고도 뭐 소학교령이 선포됐다 뭐 이런 것들도 들어 있어요. 근데 을미개혁 부분에서는 뭐 요 정도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차 가보개혁으로 넘어가 보면, 1차 가보개혁은 사실 정말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좀 개국 연호가 사용된다는 건데, 이 개국 연호라는 게 뭐냐면 이제 청나라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조선 건국 연도가 몇 년이죠? 1392년이죠. 이거를 이제 원년으로 보고 개국 연호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좀 해두셔야 돼요. 개국 연호. 그러니까 청나라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1차 가보개혁이 누구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정 분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제 왕정 분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왕실 사무와 정부 사무를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왕실에서 정부의 일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왕정을 분리했다. 물론 이게 입헌군주정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어렵지만 하여튼 왕실 사무와 정부 사무를 분리시킴으로 해서 결국 이 왕정이 분리되면 왕실의 힘이 당연히 약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부 사무를 보는 게 누구냐면 의정부거든요. 이 의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겠죠, 자연스럽게. 의정부의 권한이 이렇게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 왕실 사무를 보는 전담 관청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요 기구가 나오면 1차 가보개혁 이후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구는 나중에 계속 살아 있거든요. 이 기구가 뭐냐면 왕실이 어디 살아요? 궁에 살죠. 궁, 그렇죠? 그러면 궁 안의 일을 처리하는 부서, 이게 한자로 뭐겠어요? 그렇죠. 국내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내부가 설치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게 공부하시면서 제가 계속 누차 얘기 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이게 공부하시고 막 이렇게 앞 글자를 따서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저는 사실 그런 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좋아하지 않는데, 물론 필요하다면 그런 게 좀 이제 해도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해버리면 사실 어떤 한 글자가 혼동되거나 막 이래버리면 이게 개념이 아니고 암기를 하게 되면 무너지니까, 이런 것들도 제가 쓰면서 무슨 개, 왕 막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냥 하나하나씩 개념을 봐가면서 가보개혁 때는 왕정이 분리되면서 왕실이 정부 사무를 못 받구나. 그러면 정부 사무를 보는 의정부의 권한이 당연히 강화됐겠구나. 왕실 사무를 보려면 왕실 사무를 보는 전담 관청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국내부가 설치된 거구나. 이렇게 그냥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에는 왕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저도 이렇게 15년 넘게 지금 15년째거든요. 이 15년째 국사를 강의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지름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개념화시켜서 머릿속에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뭔가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자꾸 이게 요령으로 공부를 하시면 항상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세상이라는 것은 요령을 피우면 그 밑바닥에 한계가 금방 드러나요. 그러니까 요령 없는 게 중요합니다. 요령을 피우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하나씩 하나씩 갑자기 이제 이게 누가 생각이 나서 그래요. 아까 전에 가르쳤는데 뭐 개, 왕 막 이러면서 외우면서 선생님 이런 거 어때요? 막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보면 우리 그 정치사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과거제도가 폐지된다는 거예요. 과거제도.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그러면 공무원을 어떻게 뽑느냐. 과거제가 폐지되면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어떤 실질 사무와 관련된 시험을 보고 이 관리를 선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유교 경전, 그 다음에 역사서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문장을 잘 짓느냐, 뭐 이런 걸 테스트하는 거니까 실질 업무 능력과 그렇게 밀접한 개연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제가 폐지됐다는 것도 1차 가보개혁의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우리 그 직능별 행정분답을 이루었던 6조라는 게 있죠. 이, 호, 예, 병, 형, 공, 조가 있었는데 이 6조가 바로 8아문으로 바뀌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8개의 아문이 생겼다는 것. 이게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8아문이 바로 2차 가보개혁 때 7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8아문이 7부로 1차 가보개혁과 2차 가보개혁은 시간 텀이 실질적으로 1년도 안 돼요. 한 7, 8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한 7개월 정도 사용했다가 이렇게 이제 바꿔지는 겁니다. 그것도 좀 기억을 좀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너무 이 예가 잘 나오기 때문에 우리 호조라는 관청이 있었죠. 이 호조가 바로 인구를 조사하고 조세를 징수하는 관청이잖아요. 근데 이 호조가 바로 탁지 아문 이런 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가보기 때는 탁지 부 뭐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써놓으시고 제가 이 얘기를 왜 쓰는 거냐면 우리 갑신정변 혁신정강 14주를 보면 재정의 일원화라는 말이 나와요. 그 재정의 일원화하면서 호조로 재정을 일원화시켰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1차 가보개혁 때 보면 탁지 아문으로 재정의 일원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탁지 아문으로 재정의 일원화가 일어난다. 이것도 정치적인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분야를 정리를 좀 이렇게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교재에 보면 이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정치적인 부분은 이렇게만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인데요. 이 경제적인 부분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좀 잘못된 것들, 이 재정에 일어나는 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이 폐지가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조세의 급납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든 세금을 뭐로 걷기 시작했다? 그렇죠. 화폐로 걷기 시작했다. 제도적으로. 우리 전근대사 수업할 때 제가 얘기했지만 조세의 급납화와 조세의 급납제는 다른 거예요. 조세의 급납화는 대동법이 시행된 이후에 점차적으로 세금을 동전으로 납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고 조세의 급납제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세금을 이제 화폐로만 동전으로만 납부케 하는 것을 조세의 급납제라고 하는 거니까 요 용어도 급납화냐 급납제냐 이런 용어도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잘하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량령 통일이 일어납니다. 경제적으로 이 도량령을 통일하는 것. 이 도량령 통일에서 우리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우리 그 쌀을 푸는 바가지 이게 제가 전에 전근대사 수업할 때 했었는데 이걸 이제 두라고 하거든요. 이게 말두자를 써서 이렇게 이게 한두 되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 두가 지방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 바가지의 크기가 달라요. 경상도의 일두와 전라도의 일두가 다르다. 그럼 이러면 이제 세금을 거둘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량령,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걸 통일시켰다. 이게 경제적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경제적인 부분에서 은본위 화폐 제도를 사용했다.
이것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본위 화폐제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을 화폐의 기본 단위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1905년이 되면 메가타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근본위 화폐제도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그럼 지금은 근본입니까? 은본입니까? 이게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예를 들어 순금 목걸이, 순금 팔찌가 있으면 이거는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은은 바로 현금화 시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금이 화폐의 기본 단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은본위 화폐 제도가 이때 이제 정착되었다. 이게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설명한 부분이 1차 가보개혁의 정치적인 내용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했던 내용이 바로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가보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사회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악습, 패습, 악습, 패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악습이 다 폐지됩니다. 악습이 폐지되는 건 뭐냐면 뭐 조혼 이런 거 다 금지돼요. 조혼 이런 거 금지되고, 그 다음에 과부의 재가 이런 거 허용됩니다. 과부의 재가가 허용된다.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허용된다. 그 다음에 연대 책임 법률, 연대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묻는 연좌제, 이런 것들도 없어진다. 이게 악습을 폐지하는 사회적인 부분의 개혁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별표를 마지막에 하려고 이렇게 밀었는데요. 빵 치고요. 바로 신분제도가 폐지되는 게 1차 가보개혁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분제 폐지는 이것도 조금 좀 심층적으로 좀 분석을 하면 우리 이제 시험 문제에서 공사 노비제도가 폐지됐다 이렇게 되거든요. 공사 노비제가 폐지됐다.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이 공사 노비제도가 폐지되면서 인신매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노비는 사고 팔았잖아요. 이런 인신매매 이런 것들이 금지되게 되는 겁니다. 인신매매 이런 게 금지되기 시작한 것이 1차 가보개혁 때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심층적으로 들어가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조선 후기사 공부와 사회사 공부하다 보면 공노비 6만 명을 1791년에 해방을 시켜줘요. 근데 이때 이 해방은 공노비 전체를 해방시켜준 게 아니고 공노비 중에 6만 명, 6만 1,000명인데요. 6만 2천 명이라고 보면 6만 2천 명을 해방시켜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분제도가 폐지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랑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조 때 있었던 공노비 혁파와 공노비 6만 명 해방시켜준 것과 공노비 혁파는 다른 거예요. 공노비가 없어진 거는 가보개혁 때 없어지는 거고, 1차 가보개혁 때 없어지는 거고, 공노비 6만 명을 해방했던 것은 정조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나오면 우리 수험생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공노비가 없어졌다? 그러면 이때는 사노비가 없어졌나? 이러시면 안 되고, 그때 정조 때 1791년에 없어진 거는 공노비 6만 명을 상민으로 해방시켜 준 거고, 국가 재정을 좀 충원하기 위해서 해방시켜 준 거고, 뭐 신분제도가 없어진 것은 1차 가보개혁 때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출제됐을 때 뭐 좀 이런 표현도 좋은 표현은 아닌데 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정리를 좀 사회적인 분야까지도 정리를 해놓으시면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1차 가보개혁 내용 쭉 보시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이고, 2차 가보개혁으로 이제 와보겠습니다. 2차 가보개혁으로 오면 이건 좀 하얀색으로 쓸게요. 보시기 편하게. 2차 가보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1차 가보개혁 때 8아문이 7부로 바뀐다는 거예요. 7%. 7% 바뀐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7부가 나오면 2차 가보개혁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아까 전에 했던 예 그대로 한번 갑니다. 재정을 담당했던 탁지 아문이 탁지부로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뭐 농상공부, 학부 뭐 이렇게 해서 뭐 공부 뭐 하여튼 이 부자가 뒤에 이렇게 들어가면 요거는 2차 가보개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방 행정 구역이 달라져요. 이 지방 행정 구역이 우리가 이제 8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 8도가 23부제로 13개의 부로 나눠지게 돼요.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23부제가 나중에 광무개혁 때가 되면 광무개혁 1897년에 광무개혁이 진행되면서 이 23부가 다시 13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꼼꼼히 정리해놓지 않으면 너무 힘들죠.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부분도 너무너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지방관의 권한이 축소돼요. 그럼 여기서 지방관의 권한이 축소됐다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권한이 축소됐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원래 이 지방관은 그 지방의 행정권, 군사권, 사법권 이걸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지방관은 행정권만 남게 되고 군사권, 사법권은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일단 이 사법권이 없어졌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사법권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각 지방에 뭐가 설치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재판소가 설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동원이라고 하는 지방 수령이 머무는 곳에서 재판을 했는데 이제 근대식 재판을 하는 판사도 있고 지금처럼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지방 법원이겠죠. 이런 이제 재판소가 설치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마다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재판소 설치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지금 여기서 제가 갑자기 재판소 하니까 떠오르는데 1차 가부개혁의 이 정치적 내용에서 경찰제도가 만들어지는 것도 있어요. 경찰제도. 제가 계속 이게 노파심이 생겨가지고 이게 안 해주면 좀 이상할까봐. 경무청이죠, 경무청. 경무청. 경찰 업무를 보는 경무청. 뭐 이런 게 이제 설치되는 것도 1차 가부개혁의 내용인데 하여튼 제가 지금 혹시라도 만약에 빼먹은 게 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실 때 추가적으로 넣으시고 이 부분들만큼은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가부개혁의 내용 그러면 이 부분만큼은 정확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 2차 가부개혁 분리하는 이게 구분하는 문제는 사실 2차 가부개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2차 가부개혁의 내용만 정확히 숙지해 놓으면 나머지는 다 1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외우시면 되죠. 그러니까 2차 가부개혁과 을미개혁의 내용이 얼마 안 되니까 1차 가부개혁은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를 먼저 해놓고 나머지는 다 공부하면서 1차로 밀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7부가 만들어졌다, 23부가 설치됐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열심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가보 을미개혁의 내용을 다 끝낸 겁니다. 몇 페이지냐면 62쪽, 63쪽, 64쪽까지 다 끝낸 거니까 65쪽까지 다 끝낸 거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서 보시고요. 근데 이제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볼게요. 제가 전에 흐름하면서 이 2차 가보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문서들이 3개 있다고 그랬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2차 가보개혁. 자주 독립을 선포했던 독립서고문. 독립서고문 반포. 그다음에 홍범 14조. 그다음에 교육입국조서. 이런 게 2차 가보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제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얘기해 줄 테니까 보세요. 이 홍범 14조의 내용을 우리 수험생들이 이걸 잘 공부를 안 하면 뭐 때문에 헷갈리냐면 이제 이 수업을 하시는 이 교수님들 선생님들께서 이걸 자꾸 나눠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홍범 14조를 보면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홍범 14조인데 보니까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이거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인가? 이러고 1차 가보개혁을 고르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홍범 14조의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이 왜 들어가 있냐면 이 시기가 얼마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차 가보개혁이 추진돼서 모든 게 다 완성이 된 게 아니고죠. 그래서 2차 가보개혁 때 1차 가보개혁의 내용 때 미처 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홍범 14조 안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홍범 14조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64페이지 보면 홍범 14조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뭐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또 분리해라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수험생들이 왕정 분리 1차가 뭐 이렇게 밀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홍범 14조의 내용을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 보통 조약을 낼 때는요. 교수님들이 이제 문제를 출제할 때 조약 이런 이제 문서를 낼 때는 1조는 꼭 줘요. 1조. 그러니까 패정개혁안 1조. 뭐 이런 거 꼭 나온다는 얘기예요. 갑신정변 혁신정관 1조. 이런 거 꼭 나와요. 뭐 갑신정변 같은 경우도 청해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곧 돌아오게 하도록 하며 청해에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이런 1조 내용은 반드시 주거든요. 그래서 홍범 14조 1조에 보면 청해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이런 것들 문장을 잘 기억해 놓으시는 것이 문제를 푸는데 실전에 힘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잘 외워놓으셔도 이런 거에서 이렇게 뭔가 정신을 못 차리면 그냥 틀려버리니까 그래서 이 홍범 14조 요 부분도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을 많이 수용하고 있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입국조서와 관련해서 제가 흐름 설명할 때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이 홍범 14조의 11조의 내용을 보면 교육을 장려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교육입국조서로 11조의 내용이 이제 확대돼서 고종이 우리나라 교육의 근대적 교육에 힘을 쓰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한 거거든요. 근데 이 문화사 공부할 때 이 교육입국조서 이후에 나타났던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대식 관립학교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무슨 학교가 만들어진다고요? 근대식 관립학교가 만들어져요. 근데 어떤 학교냐면 소학교, 사범학교, 뭐 선생님들이 필요하실 테니까요. 사범학교, 그 다음에 외국어 학교. 학교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쓰세요. 외국어 학교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요. 근데 자 보세요. 소학교, 사범학교, 외국어 학교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근대식 관립학교예요. 근데 시험 문제 출제하면 이 앞에 지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성소학교, 뭐 대구 사범학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한성소학교가 언제 만들어졌냐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아 뭐야 소학교를 다 외우라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뒤에 소학교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소학교가 언제 만들어졌냐 묻는 것은 교육입국조서가 언제 반포됐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입국조서가 갑오개혁이 사실은 갑오년이라고 앞에 나왔지만 이게 12월에 추진되지만 발표된 거는 다 이 홍범 14조도 1895년 1월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1895년 1월에 발표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수험생들 공부하다 보면 아 이게 갑오년인데 왜 1895년이야 이러시면 안 되고 이게 12월이고 이게 이제 뭐 2차 김홍집 내각 그러니까 연립내각에서 이거를 안건을 만들고 발표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이걸 제정하는 데까지. 그래서 이게 발표하는데 1895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소학교, 사범학교, 외국어학교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교육입국조서가 언제 발표됐는지 기억하고 있니? 이걸 묻는 거예요. 모든 소학교를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아셨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교육국조서가 발표되면서 이제 근대식 교과서가 만들어집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기 위한 근대식 교과서도 편찬이 된다. 요거를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이 교육국조서도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나와요. 요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또 힘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차, 2차 을미개혁까지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 65쪽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마지막 부분 보시면 갑오 을미개혁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요. 거기 자꾸 눈에 걸리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 을미개혁이 언제 중단됐느냐 뭐 이건데 아관파천으로 개혁이 중단되는 겁니다. 아관파천으로. 자, 갑오 을미개혁에 대한 평가인데 긍정적 평가는 조선 내부의 근대화 의지를 반영하여 자주적으로 추진된 최초의 근대적 개혁이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갑오 개혁의 내용, 을미개혁의 내용을 보면 동학농민군이 제안하고 있었던 패정개혁안의 내용이 다수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자주적 개혁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부정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간섭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사 제도는 개혁을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군사 시스템을 개혁해 놓으면 나중에 조선을 먹을 때 지가 개혁해 놓은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군대 개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군사적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갑오 을미개혁이 일본의 어떤 침략
침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일본의 침략적인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군사적인 어떤 제도의 개편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토지, 이게 반영이 안 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패정개혁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농민들에게 토지를 평균 분작하는 건데 이것이 갑오개혁 때 이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오개혁의 한계입니다. 을미개혁의. 그다음에 조세제도 개혁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민중의 지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토지개혁 하나만 있었더라도 사실 엄청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농민들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95%, 96%니까 이런 것만 딱 걸어놔도 엄청나게 많은 농민들이 이 갑오 을미개혁에 지지를 해줬을 터인데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못하니까 당연히 농민들, 민중들은 지지를 할 수가 없었고 민중들의 지지 기반이 열악한 그런 상태 속에서 개혁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이 갑오 을미개혁의 한계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갑오 을미개혁을 마치고요. 뒤쪽으로 좀 넘기면 78쪽입니다. 이 78쪽의 내용 독립협회 대한제국이 이제 나오는데요. 얼굴 좀 봐주세요. 이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은 1896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쭉 흐름으로 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잠깐만 이거 텀만 좀 끊었다가 바로 이어서 갈게요.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